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과정 전성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동서양의 커피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조금 더 늦게 커피가 전파가 되었는데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이후에 커피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커피의 발전 과정입니다.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시장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드립식 커피, 즉 직접 갈아서 원두를 갈아서 드립으로 내려서 먹는 핸드드립 방식이 많이 발전한 반면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가 되겠죠. 자, 한국의 커피 문화는 아주 최근입니다. 1896년 고종 황제에 의해서 커피가 처음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자, 영화 가베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 가비는 중국에서 커피를 가베라고 부르는데 이 가베가 바로 한국에서는 가비, 즉 커피라고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고히라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아간 파천 사건 유명하죠. 명성 황후를 시해하기 위해서 일본의 낭인들이 왕궁에 침입을 했을 때 고종 황제는 그 난리를 피해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는 흑역사이지만은 이후 고종 황제는 러시아 대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서양의 문물을 처음 많이 접하게 되게 되는데 이때 같이 마셨던 음료가 바로 커피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이후 왕궁으로 복귀를 한 이후에 커피의 맛에 매료가 되어서 창덕궁을 개량을 해서 외국의 사신들이나 손님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커피와 함께 식사를 마칠 수 있는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국빈관을 만들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자, 한국의 최초의 커피 판매는 손탁 호텔인데 손탁 또는 존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미망인의 이름인데 러시아 공사, 당시 러시아 대사의 처형이었던 베베르, 즉 존탁 여사를 의미를 하는 것이며 독일 국제계의 여사는 고종 황제로부터 지금의 명동 자리에 이 호텔 자리를 인수를 받아서 본인의 이름을 건 손탁 또는 존탁이라는 이름으로 커피를 처음 판매를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손탁 또는 존탁 호텔 또는 구락부라고 불리게 됩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이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커피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6.25 전쟁 이전에는 손탁 호텔 아까 설명을 해드렸듯이 일종의 다방이었죠. 예를 들어서 종로 쪽에 유명했던 단성사 즉 우미관 옆을 기준으로 해서 그 근처를 기준으로 해서 당대 최고의 재력가들과 예술가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 일종의 다방 형태였는데 특이한 점은 커피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맥주와 위스키 등 술도 같이 판매를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군 부대에서 식량으로 이용되던 즉 인스턴트 커피가 반출이 되게 되면서 커피 맛을 알아본 한국 분들한테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커피는 거의 인스턴트 커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까지도 인스턴트 커피와 그리고 원두커피 비율이 약 8대2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평균 300잔 그리고 90% 이상이 인스턴트 커피인데 1999년 이화여대 입구에 스타벅스가 처음 상륙한 이후에 한국에도 원두커피 문화가 빠르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탈리아식 메뉴지만은 한국 커피의 특징은 이탈리아식 메뉴지만은 여기에서 아메리카노식 즉 미국 방식의 물과 시럽을 첨가해서 마시는 게 바로 한국 커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맛보다는 분위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바로 한국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커피의 발전 과정에서는 다양한 베리에이션 메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카페 모카 그리고 카푸치노 그리고 카페 라떼 여러 가지 카라멜 마키아토 등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메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커피를 주 베이스로 삼고 나머지 시럽이나 아니면은 달콤한 생크림을 넣어서 만든 음료가 바로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카페 모카를 만드실 때 위에 생크림을 많이 얹어서 토핑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따지면은 이거는 카페 모카라기보다는 이탈리아식인
콘바나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콘은 여기에서 더하다, 즉 올리다 이런 뜻이고, 바나는 이탈리아어로 생크림을 의미를 합니다. 자, 한국에는 이처럼 다양한 베리에이션 메뉴가 소비자들의 입맛과 그리고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에 비해서 높은 프랜차이즈 범위가 있죠. 즉 다시 말하자면 면적에 비해서 100m 반경을 했을 때 커피숍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면서 상권에 대한 어떤 골목 상권에 대한 위협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커피 대중화를 넘어선 원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바로 프랜차이즈의 활발한 영업 전략이 되었겠죠. 하지만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카페가 하나 둘씩 등장을 하게 되면서 200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동식 메뉴와 함께 저렴한 가격의 커피가 좀 더 공급이 가능해졌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의 커피는 원가 대비해서 높은 마진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럽에 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일본 커피의 전파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도 한국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17세기 에도 막부 시대 세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지마 항구에서는 무역 거래가 활성했는데 아래 사진에 보시는 저 항구가 바로 대지마 항구입니다. 대지마 항구는 인공적으로 만든 섬인데요. 호수를 막아서 거기에 인공적으로 사람이 섬을 만들게 되면서 무역에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항구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에도 막부 시대 때 유일한 외국과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대지마 항구였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해상 강국들과 교육을 허가를 하게 되면서 주로 일본인 통역관과 그리고 의사들이 주로 마시게 되고요. 한 가지 더, 외국 사진이나 아니면은 선원들을 같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같이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즉 주방 요리사 또는 술 자리에서 시중을 드는 기녀들만 출입이 허가된 관계로 일반인은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되었죠. 하지만 요리사와 그리고 기녀들이 몰래 밀 반출을 시도를 하게 되면서 일본에도 커피가 하나 둘씩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1804년에는 설탕을 넣어 마셨지만 탄 냄새가 강하다고 하는 커피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커피 산업은 좀 더 하락세로 돌아서는 듯 했으나 1950년대 미국의 영향으로 생두의 수입이 시작되면서 커피숍이 활성화됐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는 인스턴트 커피가 활성화가 되면서 커피에 대한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반대로 생두, 즉 원두 커피가 반입이 되면서 로스터리 숍, 즉 핸드 드립을 만들어 먹는 커피를, 원두를 볶는 로스터리 숍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유럽 커피 문화를 모방을 한 게 바로 일본의 특징이고요. 특히나 일본만의 핸드 드립 문화가 창출이 됩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다시피 칼리타 드립 또는 고노 드립 또는 멜리타, 하리오 등 여러가지 핸드 드립 기법과 로스터리 하우스가 성행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멜리타, 즉 독일 사람인 멜리타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구멍이 추출구가 하나인 고노, 그리고 구멍이 3개인 칼리타 등 여러가지 드리퍼가 발명이 되고요. 현재 일본의 커피 소비량은 원두 커피가 40%,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가 6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칼드의 전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처음 커피가 발견된 곳이고 그리고 커피의 발상지입니다. 하루 평균 2, 3회 커피를 마시는 의식이 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바로 친구를 의미합니다. 자, 커피 의식 초대는 친구가 되었음을 의미를 하고요. 의식 주도는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이 항상 커피 서브를 맡게 됩니다. 이후 최고 연장자를 시작으로 해서 한 번 의식에서 최소 3잔 이상을 마시게 되고요. 첫 번째 잔을 바로 아볼, 그리고 두 번째 잔을 토나,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바라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곁들여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브나켈라, 즉 커피와 보리, 밀, 콩 여러가지 잡곡을 혼합을 해서 강한 불에서 불맛을 입힌다고 표현을 하죠. 로스팅을 한 다음 같이 커피와 곁들이는 음료가 바로 이 베리에이션, 에티오피아식의 베리에이션 변형된 메뉴가 바로 브나켈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터키의 커피 문화, 즉 이슬람에서 커피가 처음에 유럽에서 시작이 되면서 유럽으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의 커피 문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터키식 커피를 카흐베라고 합니다. 카흐베, 커피를 마시기 전에 행한 의식, 그리고 또 카흐베는 길다란 손잡이가 달린 굴이나 아니면은 노쇠로 만든 또는 황동으로 만든 주전자를 의미를 합니다. 시리아 상인이 처음에 이스탄불에 처음 전파를 했고요. 정교한 의식의 하나로서 40명 조력자의 도움으로 왕인 슐탄에게 헌상하는 음료가 바로 카흐베 의식이자 카흐베라고 불리는, 즉 이브레 커피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도 문화, 즉 일본의 다도 문화도 커피식의 카흐베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서 일본에서도 다도 문화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게 되면은 먼저 손님을 정자, 즉 사랑방이나 아니면은 정자로 안내를 한 다음에 서로 맞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절 이후에 약 30분 정도 마주보면서 차를 마시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과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메인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일본의 다도 문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카흐베 의식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일본만의 다도 문화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두를 강하게 로스팅하는 터키식 커피는 쓴맛과 그리고 탄맛이 아주 강하면서 조리듯이 우려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질감이 묵직하고 높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질감이라는 것은 우유를 입에 머금었을 때, 물을 머금었을 때 입안에 느껴지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걸 바로 질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구리 노스로 만든 주전자인 카흐베조는 제스베라가 우러내는 주전자에 마시는 게 바로 터키식의 커피 마시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물과 함께 희석해서 마시거나 아니면 원액 그대로 마시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 터키식 커피에서 변형된 게 바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커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키에서는 터키식 커피숍인 카흐베 하네가 바로 귀족층 만남의 장소이고 현재까지도 터키 시내에는 카흐베 하네라고 하는 커피숍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커피를 최초로 전파를 했으며 그리고 16세기 이스탄불 최초의 커피숍이었던 제가 설명해 드렸죠. 콘스탄티노플이 바로 터키 커피 문화의 중심적 배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도의 커피 문화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쪽이 주요 생산 지역인데 고온 다습한 카르나타카 주나 또는 마이소루 또는 마이소루 마운틴, 즉 마이소루 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17세기 이슬람 승려였던 바바 부단이 아프리카 예멘에서 인도로 밀반입을 하게 된 거죠. 한국의 경우 예전에 목화씨를 문익점이 부통에 넣어서 들어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승려 바바 부단은 자기 도포자락에 커피 씨앗 몇 알을 몰래 인도로 가져가면서 인도 커피가 알려지게 됩니다. 예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커피를 갖다가 생산하는 중세 커피 생산국이 바로 인도였었고요. 하지만 중세 18세기에 커피 녹병, 즉 커피가 커피 나무의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거나 아니면은 벌레가 뜯어먹은 것처럼 구멍이 총총총 생겨나는 커피 녹병 때문에 품종이 바뀌게 됩니다. 즉 병충해에 약한 아라비카 품종 대신에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 품종으로 대체가 되면서 인도식 커피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1900년대에 있어서 개량된 아라비카 품종을 다시 재배를 하게 되면서 인도의 커피는 로부스타와 그리고 아라비카 커피 두 종류를 같이 혼합 재배를 하고 있으며 브라질 커피와 약간 닮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라비카 품종과 로부스타 품종의 큰 특징은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생산량, 그리고 기후 조건입니다. 아라비카 품종은 로부스타 품종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기르기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로부스타 품종은 아라비카 품종보다는 좀 더 해발 고도는 낮은 지역이지만은 생산량과 함께 커피 녹병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서 여러 식민지 나라에서 아프리카권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인도의 커피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만드는 생산 단가가 낮은 것이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인도 커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몬슨 커피, 일명
말리거나 찌는 커피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커피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입니다. 그 유명한 에스프레소의 시작이 바로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클레멘스 8세가 카톨릭권의 교황이 커피에 세례명을 부여를 하게 되면서 커피 금지령이 해제가 됩니다. 이 기도의 음료는 급속도로 대중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악마의 음료가 아닌 천사의 음료라 또는 치료하는 치료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진한 풍미를 선호하는 이탈리아 지방에서는 이탈리아인들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질감과 그리고 좀 더 바디감이 높은 커피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농도가 진한 에스프레소는 식사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바로 식사에서는 셔버 타임 또는 비즈니스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터키식 커피, 즉 카흐베 또는 이불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바로 이탈리아이다 보니까 강하게 추출해서 만드는 압력과 뜨거운 고압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에스프레소, 즉 익스프레소, 빠르다, 즉 빠르게 우려내는 커피, 하지만 질감과 바디감이 굉장히 높은 커피가 이탈리아 커피의 특징입니다. 북부 지역일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날씨가 좀 더 서늘하기 때문에 강하게 볶은 커피보다는 약간 중간 정도의 중계전을 선호하고 바닷가에 위치한 남부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특히 나폴리 항구나 아니면 섬인 시실리아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과 그리고 강한 향신료와 함께 유명한 토마토 소스와 곁들여서 마시는, 즉 마지막에 식사를 대미를 장식하는 에스프레소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강배전, 즉 아주 강한 스타일로 커피를 볶는 것이 특징입니다. 남부 지역의 강한 음식과 그리고 자극적인 풍미의 커피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와인과 더불어서 커피와 그리고 음식과의 조합을 바로 마리아주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주. 서늘한 북부 피에몬테 주에서는 신맛과 단맛을 선호하는 약배전 또는 중배전, 중부에서는 쓴맛을, 그리고 남부에서는 쓴맛과 그리고 굉장히 탄맛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이탈리아 커피의 특징입니다. 자, 프랑스를 보시겠습니다. 루이 14세의 커피가 전파가 되면서 진상이 되면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수입이 되게 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시장이 커피 나무를 루이 14세에게 선물하게 되면서 왕한테, 즉 태양 왕인 루이 14세한테 진상하는 음료로서 프랑스 왕궁에 첫 발을 내딛게 되고, 이 당시 바로 이탈리아 요리사들이 프랑스에 진출하게 되면서 현재 프랑스 요리도 이 시기쯤에 지도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 프랑스는 식민지였던 가나로 옮겨져서 식민지의 값싼 노동력과 천혜의 자연 조건을 이용해서 커피 산업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1793년 아이티에서 노예들이 폭동사건을 일으키게 되면서 프랑스의 커피 시장은 급감을 하게 되지만은 1686년 계몽주의 문학 카페인 프로코페의 영향은 이 시기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급 하락세였던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프로코프 카페 같은 경우에는 루소 또는 발자크 그리고 빅토르 위고 등 유명 작가들의 집합소가 되면서 문화의 공간으로서 대두를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조량이 낮은 프랑스에서는 노천 카페가 유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프랑스인의 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인의 커피 풍미의 특징은 진한 커피 그리고 설탕을 첨가한 스타일이고요. 프린 커피는 따로 카피오르를 주문해야지 제공이 됩니다. 자,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입니다. 1727년 포르투갈 해군 장교였던 파레타가 브라질의 커피 묘목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아이티의 노예 폭동은 프랑스의 커피 시장을 하락세 급감함과 동시에 커피 녹병 등 유럽의 커피 시장이 감소세에 이르자 브라질은 당연히 대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값싼 노동력의 브라질 시장이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럽계 이민자들이 부의 축적이던 커피 농장을 하나 둘씩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에서도 바로 탱고 문화는 이탈리아, 프랑스 왕족들의 사교 문화에서 이루어진 게 바로 현재 탱고춤, 즉 아르헨티나 문화도 브라질의 커피와 더불어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라비카 종 전 세계 70% 주 생산지는 브라질이 되겠고요. 유명한 카페 증류가 있습니다. 카페 증류. 설탕과 커피를 끓여서
깨끗한 면보 또는 여과천에 걸려서 먹는 전통 커피입니다. 한국의 약탕기에 한약을 우려 먹는 것처럼. 고품질의 상급 커피는 주로 수출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하급, 저급의 커피는 내수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스페셜티 관심과 함께 로스터리, 즉 커피를 볶아서 직접 서브를 하는 로스터리 커피숍도 현재 브라질에서는 대중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 무역의 중심지였던 홍해에 위치한 항구 이름인 즉 브라질 상파울루는 16세기 중동 그리고 인도와 무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유럽의 해운 회사들이 하나 둘씩 상파울루에 커피를 선적을 하게 되면서 브라질이 커피가 대두를 하게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모카, 예멘의 모카와 교류를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모카 항구도 황금기로 격동적인 부상을 하기 시작하죠. 즉 모카 커피는 예멘과 함께 에티오피아 최고급의 아라비카 품종을 재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카 항구 이름에서 유래된 모카 커피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멘 커피는 껍질째 말린 커피, 즉 콩을 분쇄해서 물과 함께 끓이는 터키의 이브렉과 비슷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원두의 특징은 시트러스, 레몬, 오렌지 계열의 상큼한 시트러스의 아로마, 그리고 강한 신맛과 함께 텁텁한 묵직한 신맛이 특징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균일한 타원형이기 때문에 예멘 커피는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요. 카페인은 아라비카 품종이다 보니까 카페인은 적게 함유가 되어 있고 특유의 풍부한 아로마와 부케 그리고 신맛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아로마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향, 즉 풀향 또는 약간 매콤한 향 또는 시트러스, 오렌지나 아니면 과일 계열의 이런 천연 상태에서 나는 어떤 과일이라든지 식물을 연상시키는 게 바로 아로마. 부케는 커피를 볶는, 즉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긴 탄맛 또는 약간 스모키한 향을 바로 부케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을 꼭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